이번 한미 여러 이제 세 건의 한미 정상회담에 나왔던 세 번의 문건들의 특징은 기존의 한반도에 머물러 있었던 한일 또는 미일 간의 여러 협력들, 물론 미일 간의 협력들은 훨씬 더 글로벌한 부분이 있었지만요. 기존의 한미 간의 협력들은 좀 한반도 위주였던 것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조금 더 글로벌한 동맹으로 가는 그런 방향성이 있었는데, 이번은 그야말로 정말로 그 배치되는 순서도 그렇고 인도 태평양 전략의 어떤 업데이트 버전인 것처럼 그렇게 많이 논의가 되어서 그런 부분이 훨씬 더 좀 주목을 받는 것 같고, 북한 파트의 얘기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새로운 얘기는 좀 없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확장 억제를 강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훈련의 정례화라든지 또 정보의 공유라고 하든지 이런 중요한 합의들이 들어가긴 하였지만 예상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북한의 분명하게 문서의 구조를 보더라도 프놈펜 선언이랑 성명이랑 다르게 북한이 앞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기존의 한미일이 하고 있는 것들이 재확인되는 수준이고, 전에 했다가 중단된 것을 다시 하는 그런 수준의 얘기들이 굉장히 많죠. 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면 오히려 북한 문제를 더 큰 미국과 한미일의 큰 세계 질서와 세계 그런 틀에서, 안보의 틀에서 북한 문제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아시아 연구원이 계속 요즘 뭐 좀 됐습니다만 얘기하기 시작한 게 통합 억제에 대한 문제를 계속 얘기했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여기서 많이 읽혀요. 그러니까 통합 억제라는 건 뭐 한미일도 그렇고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 같이 그 네트워킹을 강화해서 여러 가지 도전적인 요소에 대응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미일 같은 경우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이른바 플래시 포인트라고 불리는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것, 남중국의 대만, 한반도 문제인데, 한반도 문제로 국한해서 얘기하면 한미일 협력의 이 범위와 협력의 그 정도 수준을 높일수록 북한에 대한 대응 능력이 커진다라는 것이죠. 이번에 그 표현 나온 거 혹시 보세요? 다면 전장, 네. 멀티 도메인이 드디어 나왔죠. 네. 그 멀티 도메인이 통합 억제의 핵심 개념인데, 다양한 영역에서 거기에는 사이버와 우주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네. 그런 영역 전체에서 한미일이 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은 북한을 놓고 볼 때 북한이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위성을 발사해서 군사 정찰 위성을 만든다든지, 북한이 하고 있는 ICBM 개발이라든지 그런 것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 더 큰 틀의 프레임들이 여기서 구성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북한의 반응이 나올까?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런 거를 보고 나서 북한에 어떤 효과가 있느냐를 판단할 때는 1차적으로 북한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그 의미는 역으로 한미일이 북한에 대한 대비 태세가 이전보다 훨씬 더 강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제 물론 이 내용들은 앞으로 얼마만큼 한미일이 또 구체화하고 또 이것을 해나가느냐, 이제 그런 관련돼 있긴 한데요. 전반적으로 북한에 대한 대응 능력을 훨씬 더 향상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제는 이번에 만들어졌다라고 저는 일단 판단을 합니다. 말씀해 주신 거에서 몇 가지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그 다영역 작전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군사 전략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방금 말씀해 주신 통합 억지에 있습니다. 통합 억지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군사 영역들, 자산들, 능력들, 그것들을 다차원적으로 통합하고 그것을 미국 차원에서 할 뿐이 아니라 동맹국까지 통합해서 가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거는 이제 앞으로 북한에 대한 감시 정찰 능력이나 타격 능력이 훨씬 더 촘촘하게, 셈레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미국은 정말 그 끊김이 없이 조그만 형태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저는 제가 이번에 아주 그나마 좀 자극이 덜한 문건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표현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저번에도 NPR 때도 한번 나왔었고, 저희 한미 정상 워싱턴 선언에도 그 표현을 심지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기자회견 때 언급해가지고 이제 북한이 크게 반발을 했었습니다. 뭐 김여정 방어부터 시작해서 뭐 거의 뭐 노동자들, 여성들, 학생들, 뭐 허영식까지 있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북한 정권의 종말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 표현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즉 북한이 핵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그 대가는 북한 정권의 종말이다라고 하는 그 아주 명시한 표현이 들어가지 않아서 조금 그때만큼의 격렬한 반응이 안 나올 가능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 문건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AI 또 그리고 그 퀀텀 컴퓨팅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결국은 그 감시 정찰 영역이 촘촘해질수록 처리해야 되는 정보량이 엄청나집니다. 그 많은 정보를 효과적으로 프로세스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그 기본 체력을
한미일 같이 가져가겠다는 거거든요. 이거 상당히 북한이 이해하고 있다면 상당히 위험한 변화입니다. 위험한 변화이기 때문에 저도 지금 어떻게 북한이 나올지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 북한의 위험한 변화는 뭐 역설적으로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한 핵에 대한 효용성, 북한 핵을 억제하는 그 효용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고, 방금 우리 김 박사 얘기해 준 것처럼 지난 4월 달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정권의 종말을 얘기했죠. 근데 이것은 사실은 새로운 미국의 정책은 아니고 그 핵 정책 NPR, Nuclear Policy Review 핵 태세 검토 보고서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놓고 뭐 좀 논란이 있었죠. 왜냐하면 한국에서의 핵 무장을 주장하는 많은 분들이 그때 4월 달에 북한이 핵을 쏘면 핵으로 대응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기를 원했었는데 그 내용이 빠졌다라는 건데요. 저는 북한 체제상의 그 특징을 보면 오히려 정권의 종말이라는 게 북한 체제에 특히 뭐 유일 수령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 입장에서 훨씬 더 큰 압박이 된다. 역으로 우리한테는 훨씬 더 억제 효과가 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북한 같은 그 상황에서는 북한이 먼저 핵을 공격을 했을 때 미국이 거기에 상대하는 핵으로 공격을 해서 북한 주민이 엄청난 살상이 된다 하더라도 북한 체제의 김정은과 평양과 지도부만 멀쩡하면은 그들은 전쟁 수행 의지와 능력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전쟁을 억제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그런 공격보다는 북한 지도부에 대한 딱 맞춤형 타격이 훨씬 더 억제 효과가 크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는 의미에서 향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뭐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발전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잠깐 얘기 나눴던 뭐 중국에 대한 견제의 모습에 중국이 반발하고 북한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텐데 이걸 어떻게 앞으로 관리해 나갈 것인가. 미국의 아까 우리가 잠깐 나눴던 미국의 군사 전략, 미국의 국가 전략이 이미 전 세계 자체를 하나의 판으로 짜는 운영 체계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그 커트 캠벨이 8월 16일에 그 브루킹스에서 했던 패널 토의 때도 얘기를 했었지만 이미 미국은 이쪽 방향을 가고 있습니다. 그건 미국이 가는 것이 저희가 막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미 미국이 그런 식으로 자국의 역량을 최대한 엮어서 촘촘하게 가져가면서 동맹국들의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것은 미국이 그러면서 마치 약간 본인들이 교수님이 돼서 학생들의 어떤 톰피포를 약간 시험 상점 매기듯이 동맹국의 커미트먼트에 대해서 유익 있게 보고 있다는 것이고 그 단어들을 좀 다르게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호주에 대해서는 크라운 졸이나 이런 걸 쓰고 저희는 일본이 린치핀이야, 한국이 린치핀이야 이런 것도 얘기 많이 했었는데요. 코너스톤은 또 누구냐? 이제 그런 미묘한 단어들을 사용해서 약간 간접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저희가 한일 관계 개선됐을 때 너무 기뻐했던 모습들이 미국에서 그 전례를 깨고 갑자기 그 특별 기자 브리핑을 하질 않나 장난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지금 약간 저희가 압박을 받는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 일본은 워낙 밀착해서 가는 국가 전략 기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미국에 대해서. 저희가 꼭 일본과 같이 가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 세계적인 변화들의 압박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인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약간 그 분위기와 압력이 좀 휩쓸릴 것 같은 불안감이 좀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정확한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런 요구들이 이제 저희가 정례원의 회의에서 제기가 되기 시작할 때 어떻게 우리 입장을 정리해서 조심스럽게 선을 긋고 또 우리 함께 협력할 것인지 그 문제들에 대한 고민, 그 준비와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그 말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앞으로 아까 우리 모두에서 좀 얘기 나서 인플렉션 포인트 변화하는 그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이겠죠. 한국의 대전략이 도대체 뭐고 그것을 수행하는 원칙은 이런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매우 일관되게 이것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전반적으로 우리 김 박사도 그렇고 저도 이 한미일 이번 그 캠프 데이비드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고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는 거에 동의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 주신 과연 이러면은 한미일 대 북중러의 구도가 고착되고 더 강화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미일이 그리고 있는 것은 굉장히 큰 세계 질서 측면에서 이 질서를 어떻게 복원하고 유지하고 거기에 이제 당연히 북한 문제도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북중러가 그리는 세계는 도대체 뭘까요? 이 부분도 저희가 한번 나중에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북중러가 그리는 세계는
그냥 그들의 어떤 단기적인 이해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지 이들이 어떻게 세계 질서를 끌고 가겠다라는 생각은 있지 않다라는 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북한이 굉장히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게 북중러가 계속해서 협력을 강화하더라도 과연 한미일 이번에 내놓은 듯 이 정도 수준에 얼마만큼 접근할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에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지난 7월 27일 그들이 말하는 소위 전승일이라서 그 전체 그 군 열병식의 수석단의 옆에 러시아의 대표단, 중국의 대표단 같이 모여서 불법적인 북한의 미사일이 움직이는 걸 보고 박수를 치는 그 정도 수준이 좀 제가 너무 이렇게 얘기했나요? 그 정도 수준이 최대치가 아닐까 하는 참 안타까움도 여기에 있습니다.